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난히 반가운 척한다. 오늘은요 정말 반가운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수업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운동기의 시인데요. 이 운동기 작품을 선생님이 수업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반가워할 여러분 친구 두 분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분이 나오시면 힘차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무고등학교 2학년 4반 박이나 서진희입니다. 네가 누구지 아니? 유동주다! 나는 일제감정기 시중 우리 집은 자주성가 부유하지. 어때 기티나니? 나는 공부도 잘해서 연세 대나무 고맙습니다. 재밌다. 네, 저희가 아까 췄던 춤에서 나왔듯이 윤동주는요 굉장히 잘생겼고 돈도 많고 돈은 많은 집안에 태어났고 연세대 나올 정도로 공부 되게 잘했어요. 근데 윤동주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아니요. 30점. 아니야. 28. 네, 맞아요. 28살. 어디에서 죽었을까요? 감옥에서. 맞아. 집에서? 네,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완벽한 삶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잘생겼어. 집안 좋지? 나 공부 잘해. 근데 감옥에서 죽었대요. 왜 죽었을까? 우린 이 시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네, 이제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유척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굶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어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신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여기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네 글자로 표현해본다면? 완전 좋아요. 또! 우울하다. 좋아요. 또!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부끄럽다. 맞아요. 부끄럽대요. 왜 부끄러웠을까요?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시가 쉽게 쓰여져서. 오, 정확합니다. 왜 시가 쉽게 쓰여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인생 살기 어려운데 시는 너무 저요. 네, 송미. 남의 나라라 했는데
받아갖고 그냥 늙은 교수라고 솔직히 교수님을 좀 약간 존경해야 하는데 막 늙은 교수 막 이렇게 그냥 우리가 책가방 들고 학교 다니듯이 그렇게 다녀서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없습니까? 사실 윤동주를 소극적 시인이라고 소극적 실천인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립운동은 안 하고 앉아서 시만 썼지 않느냐. 윤동주는 소극적이다 라고 보는 인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저희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총과 펜 중에서 무엇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펜이요. 왜요? 왜요? 총 죽잖아요. 펜! 펜은 찌르면 아직 살려. 많은 사람이 네, 저희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정투쟁을 한 것만큼이나 시를 쓰는지도 사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그 조선어를 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를 쓴다는 건 사실 목숨을 건 일이었죠. 네, 시 역시 위험하고 또 굉장히 값진 일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서 저희는 이 시를 감상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첫 번째 연에서 창밖에 밤비가 속삭여요.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 네, 그리고 육첩방은 남의 나. 여기 밑에 풀이가 있죠, 육첩방. 네. 풀이 첫 문장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를 읽어주세요. 일본식 독자리 한자리 장. 방. 네, 일본식 방이에요. 근데 지금 육첩방 이거 다다미가 엄청 지금 밤비가 속삭여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엄청 꿉꿉하잖아요. 근데 육첩방에서 되게 꼬슬꼬슬한 데 가지고 꼬슬꼬슬한 데에서 앉아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윤동주가 일본에 있어요. 일본 유학을 갔어요. 근데 만약에 태희가 유학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때요? 행복해요. 아니 태희가 유학을 갔다는 것을 남의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태희가 이거 갔다! 돈이 많고 그렇죠. 지금도 유학은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되게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하물며 그 일제강점기에 유학을 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겠죠. 네, 근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힘든 유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부모님들이 보냈을 때 남의 나라래요, 일본이. 네, 스키를 되게 잘 잡는 다다미 바닥 위에서 역시 일본 문물은 좋네 이게 아니라 그냥 여기 남의 나라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첫 줄에 밤비라고 있잖아요. 근데 밤비가 그냥 밤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밤이면 해가 없죠. 네. 되게 빛이 없어요. 큰 빛이 없고 비가 내리면 구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별빛과 달빛도 지금 가려졌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벽한 암흑의 상태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 지금 암흑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그래서 천이 무슨 천자죠? 하늘천. 그렇죠. 여기 명이 명령하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여기 명령하다 할 때 명인데요. 명. 하늘에서 명령을 했다. 그러면 어기면 안 되죠. 네. 근데 슬프대요. 근데 여기서 슬픈 게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까요? 왜 슬플까요? 죽음. 나라에서 시를 쓰고. 네. 시를 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네. 네, 이따가 시를 보면서 살짝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윤도들이 뭘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공부를 하러 갑니다. 그냥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야겠어 하는 의지가 느껴집니까? 아니요. 안 느껴지죠? 네. 지금 부모님이 공부를 윤동주를 왜 공부시켰을 것 같아요? 잘 들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맞아. 그렇죠. 훌륭한 대답이겠죠. 근데 그 훌륭한 공부는
위한다기보다는 우리 다수를 위한다기보다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쫓는 세속적 가치 같은 거죠, 그게. 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어렸을 때는 어때요? 방금 이나가 되게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다 했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되게 순수하죠. 네. 근데 막 동물들끼리 으리 막 이러면서 다니는데 근데 그런 동물들을 하나둘씩 잃어버렸대요. 그리고 다음 년 네. 나는 무얼 바라? 난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이 뭐예요? 그렇죠. 약간 안 좋은 거겠죠. 저는 이게 순수했던 그 시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으리으리 하면서 외쳤던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되게 오래 고민을 했는데 요새 이야기를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시험 기간에 핸드폰 하다가 나 지금 뭐 하지?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면 지금 시험 공부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핸드폰 하고 있는 것보다 그 시험 공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는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쫓고 있는 것이 내가 바라던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단 쉬운 시가 뭘까요? 쉬운 시. 네? 아니요. 쉬운 시. 그럼 어려운 시는 뭐일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네. 저희는 이게 쉬운 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서정주 시인의 시인데요. 서정주 혹시 아세요? 들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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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서정주 시인이 친일을 했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는 우리의 오장 우리의 자랑 그대는 조선 경기도 개성 사람 인씨의 둘째 아들 21살 먹은 사내 그대는 우리의 경기가들 특별 공격 대원 귀국 대원의 푸른 영혼은 살아서 벌써 우리에게로 왔으니. 지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전쟁 나가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일본 전쟁에 우리나라 사람이 나가라고. 이게 쉬운 시죠. 왜냐면 그때는 일본인들이 다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시죠. 그런데 어려운 시는 뭘까요? 전대. 예를 들어 시인으로 치자면 윤동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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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영은 맞아. 한영은 시인이죠. 네. 그 어려운 시를 쓰려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윤동주는 어려운 시를 쓰고 있어요. 하지만 윤동주는 시와 하나를 고민해가면서 썼던 시인이거든요. 그런데도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되게 부끄럽대요. 근데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제가 좀 부끄러웠는데요. 윤동주는 지금 윤동주가 처한 상황이 지금 내 거를 챙기느라 우리 다 가치를 못 챙기는 삶을 지금 좀 충돌하고 있잖아요. 되돌아보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내신 시험을 준비할 때 모르는 내용이 생기면 친구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애들이 혹시 몰랐는데
되게 시험에 나와서 등급이 갈릴까 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애들한테 물어볼까 하다가도 멈칫하는 저를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이 들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못 할 것 같아요. 네, 또 저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막 내 앞에서 애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 좀 나서기가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아 나 진짜 나쁘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다음에 보면 윤동주는 저희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자, 다음을 보면요. 지금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연이죠? 첫 번째예요. 그죠? 되게 비슷하죠. 지금 현재 암울했던 상황을 다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되게 암울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 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두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윤동주는 자신이 등불이 되어 자신을 태우면서 어둠을 내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단지 부끄러워하는 것에서 지났다면 윤동주는 자신을 태워가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렇게 어둠을 내보는데 맨날 겸손해요. 조금 내보는데. 그래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시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새로운 시대? 네. 약간 그런 거죠. 완전히 바뀌는 원시 시대, 현사 시대 할 때 뭔가 급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대처럼 올 아침에서 이 시대는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 이게 뭐라고요? 광고. 그렇죠. 광복을 기다리는 최후의 날. 여러분, 최후의 날을 영어로 바꿔쓴다면? 그렇죠. 맞아요.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하면 무슨 뜻이죠? 거짓말을 한 최후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Is that right? 네, 맞아요. 근데 최고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다 오는 사람이 자기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명이 거짓말 안 하면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하자면 그는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광복을 서정주 씨 같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돌아갔잖아요. 광복이 오겠어? 무시대가 오겠어? 돌아갔잖아요. 근데 나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그래서 또 겸손하게 말을 하고 있죠. 작은 손이래요. 근데 나는 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앞에 나는 누굴까요? 손을 내미는 사람. 누구예요? 네. 그러니까 작은 손을 내미는 사람과 그 전에 나랑 두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명이서 눈물과 위반으로 악수를 한대요. 최초의 악수.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러니까 그 둘이 합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성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부끄러운 일이다까지는 그냥 되게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부끄러워해서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둘이 합쳐지게 된 거예요. 두 자아가. 네,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충돌했던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다고 생각하는 것과 해줄 때가 하는 것. 있겠죠? 네. 근데 윤동주는 그 충돌될 때 무엇을 바라고 이 시를 썼을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친구의 수업을 들은 소감이 어때요? 무엇이 좋았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처음 들어왔을 우선 윤동주에 대한 수업을 각자 두 사람에게 맡겼어요. 4반하고 5반하고 맡겼거든요. 5반 수업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들어보세요. 4반의 색깔이 있고 5반의 색깔이 있네요. 근데 4반의 색깔에서 매우 참 환상적이다라는 부분을 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 자체에 대한 이해가 아주 탁월했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거죠. 서정주는 한국 시단에서 미당 서정주를 빼버리면 시의 절반이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할 거야. 거목입니다. 이분의 시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 와서 이분의 시를 배웠을 겁니다. 아마 국화협에서 배우셨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유명한 시를 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운 것 중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쓴 시 중에서 일제 때 오장이라는 말은 군대의 계급이에요. 뭐한 사람이면 가미가리 특공대 아시죠? 특별공격대요. 네. 조그만 소형 비행기에다가 자기 몸을 싣고 미국 전함 가서 박아버리는 자살 특공대 아시죠? 그 자살 특공대로 나갔던 조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천황폐하를 위한 죽음이 정말 조선인의 조선인다움이다라고 선전선동하는 그런 글이에요. 선전선동 무엇이 문제랍니까? 자기는 안 그랬잖아요. 한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한 나라의 나팔수가 포로로 잡혔대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왜 죽여서 안 되냐고 얘기하니까 나는 당신의 나라에 그 누구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난 나팔만 그랬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저기 대답한 줄 아십니까? 네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만든 힘은 너에게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미당 서정동이 했습니다. 프랑스를 놓고 예를 들어볼까요? 프랑스에서는 2차 세계대전 전후해가지고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시인들,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문화인들, 언론인들 상당히 죽여버렸죠. 단 한 사람도 우리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이는 것이 옳다 그러다가 문제를 떠나가지고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철저히 하지 못한 까닭에 우리는 아직도 미당을 배우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프랑스에서 나치 독일이 협력했던 그 어떤 시인의 시작품도 초, 중, 고등학교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 배우냐? 대학에 가서 연구용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쉽게 살다 잘 먹고 정말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미당 서정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찾아갔어요. 미당 선생님, 왜 당신은 일찍 때 그런 시를 쓰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미당의 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해방이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다가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게 미당과 윤동주의 차이입니다. 윤동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침은 시대처럼 새롭게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역사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인생관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28에 죽었고 미당이 80이 넘도록 잘 사시다가 훈장도 여러 개 받으시고 후학들의 존경 속에서 그는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미당의 시적 업적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의 조탁 능력이라는 것은 미당을 뛰어넘을 사람이 지금도 없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환상적입니다. 그분의 시의 흐름을 보면 한국 시의 흐름이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없이 슬픈 게 미당이십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네요. 쉽게 쓰지 않고 쉽게 쓰는 시가 아닌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까 누구 얘기했었죠? 이육서. 이육사 얘기했고 또 한용운. 한용운 얘기했고 또 우리 윤동주 선생님을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여기 36년이라고 하면 36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35년입니다.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그 어두운 시대에 만약에 동주가 없었다면, 육사가 없었다면, 만회가 없었다면 완전한 암흑시대였습니다. 아무도 나는 조선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일제 때 시인들의 세 가지 형태로 자기의 행동을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시대 현실로 눈 감았습니다. 찬성도 하지 않고 반대도 하지 않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또 하나는 철저하게 손잡은 사람, 매우 쉬운 시를 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치환 시인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도 비슷한 시를 많이 쓴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서슴없이 민족을 자기 먹이하고 바꿉니다. 세 번째 부류가 누구냐? 부류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세 번째 분들이 누구냐?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가장 명료하게 살았던 분들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면 이것은 끔찍한 역사적인 상상입니다. 그만큼 이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저 윤동주를 갈 때 좀 희한한 정의나 뇌가 섹시한 남자. 윤동주에게서 섹시함을 느낄 수 있다면 한국인입니다. 일본 사람은 윤동주가 섹시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윤동주가 섹시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매력적이고 섹시하다면 매력적이다라는 뜻을 해석합시다. 뇌가 섹시하다, 생각이 매력적이다 라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프랑스는 독일이 협력했던 음악조차도 초중고등학교 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나치 독일이 협력했던 사람은 왜 틉니까? 철학도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비극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친구 중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은 윤동주가 나중에 등불을 밝혔다 그랬습니다. 등불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아까 전자에 뭘 얘기했냐면 총과 편중 무엇이 강한가를 물어봤습니다. 굉장한 시각입니다. 독립운동하면 우리는 보통 만주에서 말 타면서 무장 독립운동이 핵심이다. 맞습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독립운동이 된 건 아닙니다. 협소하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펜을 든 사람은 펜으로 독립운동해야 합니다. 총을 쥔 사람은 총으로 독립운동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독립운동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기억하실 거예요. 경상도의 유명한 부잣집
누구라고요?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할 테니까 찾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 사람을 발표해 보세요. 학생들 그대로 적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싫어했냐면요, 자기 딸조차도 그를 싫어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람 피웠습니다. 둘째, 바람이 불륜입니다. 그것밖에 안 떠오릅니까? 둘째 뭐예요? 둘째, 노름입니다. 노름하고 바람 피웠습니다. 그 대대로 내려오는 만석군 집안의 돈을 가져다가 첩기면서 노름하면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리니까 마지막에는 이 사람이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양반같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 쪽에서 너무 가난한 아버지가 개병쟁이라는 것을 개처방을 알고 나서 혼수로 돈을 보냅니다. 얘가 혼수해 오라고. 아,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돈까지 가져가서 노름에 탕전해 버립니다. 하늘 맺히게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자손 대대로 그 사람, 가문에서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종중에 문중에 상까지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비참한 죽음을 맞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 사료를 정리하는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기가 막힌 문건들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상해 임정에 엄청난 독립운동 자금이 흘러들어갔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경은 그를 간섭조차 안 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딸 혼수 자금이라고 사돈네에서 보낸 돈까지 가서 처박아 버렸으니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그는 혼자 딸이 미국에 있는 딸이 나중에 알고 되어서 아버지 묘소에 무릎 꿇고 비는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냥 그 아버지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가 독립운동하는 방법은 뭔 방법이었어요? 일동의 감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넓은 시각을 가져줘야 합니다. 나는 소극적 저항 시인이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그는 시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일을 하고 하시는 분입니다. 소극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을 적확하게 짚어준 그 친구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시대라는 말에 대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시대. 여러분, 무슨 시대에서 무슨 시대로 가냐? 시 속에 있는 언어로 본다면 밤에서 아침으로 가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위당과 누구의 차이? 동주의 차이는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의 여부입니다. 하나는 믿었고 하나는 믿지 못한 거예요. 시대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시대는 뭡니까? 시대는 어떤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을 확실히 잘라놓은 거예요. 우리가 아시죠? 아까 우리 친구가 언급하대요. 원시시대, 고대시대, 중세시대, 근대시대, 현대시대.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러분, 근대화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근대라는 것이 무엇이 근대예요? 어떤 차이가 근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세와 근대의 차이가 뭐예요? 누구의 시대에서 누구 시대로 바뀐 거예요? 어둠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바꿨습니다.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왜 암흑이었을까요? 왜 암흑이었을까요? 신이 말씀하셨다. 시키는 대로 해. 거기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반론을 내걸죠. 아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좀
중세 때는 뭐였어요? 나는 신앙한다,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의 근거가 신앙이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회의하고 의심하는 것. 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시작된다는 이성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큰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게 정치적으로 시민혁명이 나타납니다. 경제적으로 산업혁명이 나타납니다. 사상적으로 자유와 민주의 바람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런 새 시대입니다. 밤에서 아침으로 그 시대를 과연 동주가 열었을까요? 열었습니다. 이게 동주입니다. 나는 이 동주를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언제 써먹을까 하고 하다 아껴놓았던 시입니다. 차마 써먹지 못해요. 그렇게 저에게는 귀합니다. 나는 윤동주가 나오면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무조건 시험에 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오늘 두 친구가 정말로 수업을 잘 해주셨습니다. 물론 감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좀 북받치하는 부분도 보이고 그랬는데 잘 이겨내시면서 잘 해주셨습니다.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런 식의 수업을 지금 몇 달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도 목요일날 동일하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연락에 신청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